DJ DOC에 대해서 그때 그 67인가 77인가 그게 아예 18분 걸려가지고서 청소를 못 팔게 했을 때 아니 저기 DJ DOC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서 반이 그거예요. 사전심의 검열부터 없어졌다고 해서 똑같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런 걸 좀 묶어서 한 번쯤은 사직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개별적인 걸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성에 관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정치적인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검열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제일 컸던 게 KBS는 블랙리스트 자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글로 써놓은 블랙리스트는 없는데 사장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는 사실 다 알거든요. 저 싫어하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경계선을 타게 만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조금 세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연락을 막 해가지고서 청와대가 진짜 연락하면 괜찮은데 청와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친척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 때는 그래서 저 친척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번 정부는 친척한테 연락 안 하고 그냥 또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공개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공개를 해서 이 새끼들이 나한테 이랬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싶은데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오니까 일단 그 사람이 이를테면 뭐 친척인데 이렇게 당하면 내가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집권 2년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첫 해에는 약간 그냥 하고 싶었는데 아직 이게 수위 조절을 못해서 못한 것 같고요. 첫 번째 검열이 시작된 거는 TV책을 말하다가 그 다음 그러니까 10월 31일인가 30일날 마지막 방송으로 신년이 없어졌거든요. 그때가 제가 보기엔 경계선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하죠. 김어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검열 같은 거죠. 사람에 대한 검열이고 이런 거죠. 그 밥그릇 차기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검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하나는 아까 그 박정희 얘기한 것처럼 노래를 못 부른다, 작법 미술 이렇게 그냥 국가의 힘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에 그냥 내맡기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홍대 클럽들이 왜 일로 오느냐? 그럼 시장에 다른 데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똑같은 노래를 들고서 종로에 갔거나 강남에 가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검열인 셈이고 더 레디컬하고 더 무시무시하고 더 야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왜 못 만드냐 그러면은 펀딩이 안 붙으니까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검열하는 게 있고 국가가 검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정부는 두 가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검열할 수 있는 시민제도가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한 거는 사실 검열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야해야 되는데 야하지가 않거든요. 정치 토크쇼가 만약에 김어준 조금만 잘생겼거나 내지는 뭐 우통을 벗고 방송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 막 걸었을 거예요. 근데 김어준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흥분되진 않잖아요. 사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검열이 어려우니까 경제적 검열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지는 않지만 김여진도 그런 경우는 아닌데 많은 배우나 TV에 나오는 분들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들고 뭐 누구는 타워 팰리스 하고 그러는데 또 돈이 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는 그냥 기획사들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50% 가지면 되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사가 30% 가져가시면 돼요. 9,000원짜리 편 기준으로 3,000원만 들어오고 6,000원은 어떻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30% 어떤 50% 이렇게 놓고선 그 선에서 사다 보면은 못 나오는 건 치워질 수 있거든요. TV에 그 밥줄인데 그래서 밥줄을 끓으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에리 프랭크 같은 경우는 돈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판을 끝까지 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서 야 이 정도 가지고 국가가 관여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고는 수정헌법 1호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 1호가 그거거든요. 그 언론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예요. 우리 헌법 1호는 좀 딴 거잖아요. 근데 수정헌법의 1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과 이걸 다 동원해서 지금 이제 막 막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검열을 당할 때 그 선을 타는 용기 있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섹스와 돈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제학 했을 때요 야한쟁이 막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88만 원세대 첫절이 그러니까 일장에 첫 섹스의 경제학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검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또 출판사가 워낙 그 처음 생기는 가난한 출판사라서 그거를 뭔가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늘 할 때는 아 이거 별거 없고 안 팔릴 거야라고 하다 막 숨겨서 집어넣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사역에서 문제된 거는 누군가가 레디 프린터처럼 그 선을 타야 되거든요. 선을 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옳으냐 저렇게 보는 게 옳으냐 그거에 대한 싸움을 한번 하지 않으면은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애매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그거 아니에요. 귀찮게 만들어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근데 사실 귀찮지만 사실 세상이 안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재밌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도 마찬가지죠. 그 포르노가 제일 더러운 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포르노라고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를 했죠. 그 포르노라는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글인데 어떤 일단 이런 거야. 앞에 색다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본론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거기에 맞추면 약간 포르노성이 강해요. 인사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돈은 따거든요. 딴 거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예측이 다 가능한 게 포르노라고 이제 그렇게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논리를 깨서 전혀 다른 전복 같은 것들이 새로운 생산성인 건데 거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포르노처럼 돼요. 재미는 없죠. 이 정도 할까요? 좀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해하셨나요?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는 그 전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때부터 대응을 해왔고 이제 문화연대도 계속 같이 해왔는데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데서 인터넷 음란물을 일소하겠다고 그러면서 로봇을 하나 이제 한국 전산호이랑 같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거 뭐냐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살색이 전체 화면 표시 중에 몇 프로 이상이면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살색을 이렇게 뭐 RGB 코드로 해갖고 이렇게 인식을 자동으로 해갖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로봇을 개발을 해서 인터넷에 막 풀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크기는 괜찮나요? 안 걸려요? 글쎄요. 참 신기하네요. 예, 황당무계한데 그거를 이제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해갖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예, 시중에 배포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명색이 민간자율기구였거든요. 민간자율기구이고 활동하는 영역이 주로 뭐 이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대중적인 여론의 지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터넷 등급제 갖고 싸웠을 때 헌법소원했지만 졌어요.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제 음란물 지정인가를 한 거를 가지고 누군가 소송을 하셨는데 그 소송도 대법원에서 이제 졌거든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거기에 비하면 요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하고 싸우는데 저는 굉장히 신이 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명백한 행정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행정기관이라는 이 기관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기구가 2008년 5월 달에 처음 발족을 했는데 발족하고 나서 첫 통신심의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내용이 뭐였냐면 EMB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머리 용량이 작다고 인격적으로 폄하하니까 인터넷 네티즌 여러분은 언어 순화를 하라고 언어 순화 결정이라는 걸 내립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황당한 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이제 그 저희 단체에서 2009년, 2010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회의록을 몽땅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막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영상은 너무 폐륜적이므로 삭제. 그리고 지식인에 갔더니 뭐 중학생 뭐쯤 돼 보이는 애가 싸움 방법에 대해서 막 질문을 올렸어요. 어떻게 하면 싸움 짱이 되나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 뒤로 돌아가셔서 일단 목을 팔로 두르시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싸움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 삭제. 제가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주 방법에 대한 문의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저주하는 방법이 뭔가요? 지식인에 올렸더니 답변이 일단 인형을 만드시고요. 뭐 이런 거였어요. 미신에 대해서 조장함으로 삭제. 그런 황당한 사례 중에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 멜라닌 파동이 있었을 때 멜라닌이 포함됐다고 여겨지는 간주되는
뭐 오땡 그 제과 회사의 제품이 있었어요. 뭐 닥터 뭐 어쩌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멜라민의 소지가 있는 그 분유가 들어갔다는 그런 이제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이 발표를 해서 네티즌들이 열심히 그걸 퍼다 날랐어요. 근데 식약청이 이틀인가 후에 정정 발표를 했어요. 멜라닌이 들어있는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제과 회사에서 네티즌들 글을 전부 모아서 명예훼손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약청이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는데도 그걸 반영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므로 삭제. 그리고 어떤 환경운동가가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걸로 국정감사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 유해한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회업체,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삭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황당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어떤 뭐 황당무계한 뭐 기독교 뭐 운운하는 단체든지 민간 단체가 한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만 사실은 황당하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결정을 행정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라고 이제 나중에 이 명령을 또 보내거든요. 근데 행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정기관이 그런 이제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 거고 박경희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 제기의 핵심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검열자 일기라고 쭉 연재를 하셨는데 그걸 다 보면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기관이 왜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방통심의가 결정한 것들의 뭐 성기사진 포함해서 불쾌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정한 예들 중에 보면은 신체 절단하는 것도 있고 막 뭐랄까 그 동물들 괴롭히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폐륜적 영상도 뭐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 영상을 보면 누군가를 불쾌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은 불쾌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하면 안 되는 데거든요. 그건 문화의 영역인 거죠. 내가 비판을 할 수 있고 내가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걸 행정기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등급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가요심의 제도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행정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행정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을 해갖고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영화 심의 문제 따로 얘기하고 가요 심의 문제 따로 얘기하고 또 게임물 심의 문제도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행정심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자의적 기준으로 그 권한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로 해서 지금 한참 피치를 올리는 중이었어요. 최근에 아주 대박을 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EMB18로마라는 트위터 계정이 접속 차단됐거든요. 근데 EMB18로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러 권한 중에 불법도 아니에요. 그게 왜 불법이겠어요? EMB를 18이라고 불렀건 말고는 불법 아니죠.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거는 뭔가 유해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들이 이 차단 결정을 내린 건 자충수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었고 막 피치를 올리는 상황이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권한 내놔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거를 올해 6월에 유엔에서 받았어요. 국가인권위 결정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한국 기관이 있는데 그 심의권한 놔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사례가 2개가 있는데 위헌 결정이 임박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총선하고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심의 권한을 확 잡고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딱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위기에 몰렸으니까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동안 심의했던 내용들을 쭉 봤는데 그 심의위원들 중에 공안검사 출신들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그 중에 1명이에요. 굉장히 법리적으로 막강한 논리를 막 휘두르면 다른 위원들이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제 기능도 못하는데 거기 유일하게 말하자면 맞짱을 뜰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박경신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뭐 이게 음란이다 이건 삭제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뭐 따박따박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그동안 불쾌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내년에 심의를 맘 놓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에 사실은 휘둘리지 말고 원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행정심의의 문제, 이게 행정기관이 이렇게 심의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이참에 전체 미디어 차원에서 다 뒤집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심위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인터넷도 왜 행정기관이 심의하냐. 방송도 뭐 공중파 방송, 뭐 지상파 방송, 사실 방송의 전파의 희소성 논리 때문에 방송은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매체 환경도 변했다. 방송도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게 당연하냐. 영화도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거 당연하냐. 게임은 어떠냐. 가요는 어떠냐. 다 원론에서 놓고 원점에서 놓고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하고 이 상황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예. 제가 참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맡았던 소송 중에 하나가 천국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가 이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 심판 요청 신청을 해서 그 당시 한 번 제한 상영가 등급 분류 기준이 너무 불명확하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죠. 근데 정작 그 영화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제한 상영가 등급이 맞다 그래서 결국 지금 상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입하신 사장님 저희 의뢰인한테 제 돈을 들이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심의하고 심의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행정소송 한번 다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아까 저 김종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의해도 똑같은 사람이 심의한다고 결국 뭐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 바뀔 때쯤 다시 한번 할 것이든지. 이 영화를 보려면 이제 2012년이 넘어야 영화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 그리고 그 영화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돼서 문제가 됐던 뭐 영화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들 제가 뭐 준비서면이라는 거 내면서 비교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냈던 그 영화들 비교하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특별하게 더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참 약간 좀 자의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등급 분류 시험. 그것뿐만 아니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또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정부가 보조금이라든지 후원이나 지원을 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작년 초에 여러 가지 영화 단체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를 선정하는 게 이제 행정에 의한 심의죠. 제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소송을 3개 했는데 전부 다 졌어요. 제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대방으로 나오신 분들이 재량이다. 이건 행정 심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는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량을 지나치게 일탈했다는 판단이 되지 않는 한 그 재량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심의할 수 있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맞거든요. 사실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다 따져봤는데 부적격해서 부적격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야해서 했다. 참 어떻게 할 수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 제기가 아까 장영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행정심의, 특히 재량이 인정된 이런 행정심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계속해서 생각해왔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연대 분들하고도 한번 잠깐 대안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심의의 기준을 명확히 해보자는 대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기준을 완전히 명확하게, 완벽하게 명확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심의하는 심의 주체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를 좀 더 민주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이래서 시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장영경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행정에 의한 심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하는 주체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심의 기준도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한번 정하면 그 심의 기준이 몇 년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바꾸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좀 만들어가서 보완하는 그런 구조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그거 하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면 제가 뭔가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지금 뭐 검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집회 시위는 허가냐, 뭐 이게 사전 신고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허가다 이렇게 허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거의 검열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다른 표현행위와 달리 집시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이유는 사실 그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른 어떤 그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라든지 매체를 통한 의사 표현과 달리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집시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시법을 그렇게 만든 취지나 또 헌법의 취지를 보면 사실상 그 내용을 가지고 통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나 이런 것이 신고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게 해주거나 못하게 해주면 안 되고 봤을 때 야 이거 좀 폭력적인 어떤 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라고 생각하면 뭐 금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경찰들은 역시 행정청이죠. 행정청이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해서 금지 통보를 한다는 방법으로 금지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뭐 여기 지금 아까 박경식 교수님이나 지금 이진 간사님 참여연대 쪽에서 오셨는데 참여연대 그 천안함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위원이 입장을 발표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서한을 보내자 근 2주간 거기 앞에서 뭐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시위를 하셨어요. 시위를 하시는데 특히 일부 분들은 지나치게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 가스통을 차에 달고 참여연대 돌진하겠다. 그래서 뭐 제지당하고 차에서 끌려 내려오시고 하셨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근데 경찰들이 이분들의 집회나 이런 걸 금지한 적도 없고 아무도 연행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재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방한했을 때 오바마 방한 찬성하는 분들이 광화문에서 또 집회를 대규모로 하셨었죠. 그분들은 이제 강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막 전경들을 구타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굴리고 인공기를 찍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행위를 하셨었어요. 아무도 연행이 안 됐어요. 아무도 연행이 안 되고 반면에 오바마의 방안을 반대하고 이라크의 재파 병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 10수명이 연행이 됐었고 이제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금지된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밤에 문화제를 하면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 한 곡을 부르자 채 끝나기도 전에 한 30명이 연행을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해서 그런지 레디앙이라는 잡지에 기자가
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해봤어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바마 방안을 찬성했던 그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스통 불 붙이고 가스통 불리고 인공기 찌고 불 붙이고 막 그게 이게 축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치국을 저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럼 참여연대 앞에서 가스통 달고 돌진하니까 축제죠. 아주 신나는 카니발이죠. 그 경찰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앞으로 우리도 가스통 공부하자. 그래서 앞으로 불 붙이고 굴리고 하자. 그러면 이제 아마 축제로 볼 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행정 권력이면서 심의를 하면 일종의 심의를 하면서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나 그 위험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가지고 집회를 통제해야 되는데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바마 찬성이면 가스통 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여연대에 반대한다면 차로 돌진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오바마 방안을 반대하고 하면 기자회견도 집회라는 거고 문화제도 집회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른 변호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연예인이 자살한 걸 추모하면서 문화제 하면 아마 아무도 안 잡혀갈 건데 노동자분들이 자살한다고 해서 추모제라면 못하게 할 거다. 똑같은 형식이고 똑같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가수들 같은데 보면 되게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박재범이 탈퇴했을 때 장난 아니었죠. 박재범 돌려달라고 피켓팅에다가 막 구호연 그걸 다 노력을 듣는 반면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 촛불 집회나 이런 걸 하면은 더 그거보다 더 얌전한데도 금지 통보를 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들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제안하려고 했던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교조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1000몇백 명 기소하면서 국가 중립성을 운운해요. 국가 중립성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게 이렇게 보시면 심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국가가 중립적인 위치를 못 가지고 특정 권력과 특정 세력을 위해서 작용을 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작용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좀 문제 제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나 좀 하여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최근에 왜 이렇게 선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으려고 할까요?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뭐 특정 종교의 영향일까요? 워낙 이 정부가 좀 종교적으로 편향돼서 특정 종교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게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도 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상상을 할아버지 때 고령대가 올라간 할아버지 모시기 아름답지 않다. 저는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는 거 쪽인데요. 이를테면 영화와 관련해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있잖아요. 영등위에서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되게 이렇게 축소된 것 같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 영역이 확대된 측면도 있어요. 어떤 영화들은 이른바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섹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의 자유 영역이 좀 넓어졌고요.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란 영화에서도 전라의 섹스 장면이 있는데 두 사람은 명성황후와 고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고종이 명성황후를 강간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황제가 황후를 강간하는 건 강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거기는 막 이렇게 이를테면 명성황후를 돌리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전라고 물론 이제 수혜 씨가 이렇게 실제로 한 건 아니고 대역을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여성이 다 벗고 남성과 여성이 다 벗고 그리고 정사 장면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15세 관람가를 받았고 이제 제가 만든 단편은
동성애라는 이유로 그 다 벗지도 않고 팬티를 입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음란하다. 그리고 모방 위험이 있다. 음란 더하기 모방 위험이라는 거 저는 되게 그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모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청소년 유해하다 해서 19세 혹은 청소년 관람 불가 이렇게 매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종교적인 것들이 좀 강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영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그 자본의 힘을 많이 실어줄 때 가장 강조되는 게 가족의 가치 뭐 이런 것들. 공적 영역을 축소시키고 사적 영역에다 모든 걸 밀어붙여서 가족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공적 영역에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럴수록 가족의 가치에 가장 유해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성정성이라고 그런 것을 또 위생성을 더 강조해 나가고 아까 뭐 현아의 뭐라고 그랬죠? 버블팝이 더블팝이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다 어쩌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가족을 지키고 일종의 국가가 아니라 가국의 형태로 깨어나는 그런 형태의 그러면 아버지 가부장제라는 점에서 아버지 힘은 굉장히 강해지지만 사실 또 아버지들은 은밀한 곳에서 자신들이 또 울사로가 있고 말이야 그런 모습 속에 아까 장윤영 선생의 이야기를 좀 이어보자면 이 행정 시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힘을 세력을 규합을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자는데 구체적인 뭐 액션 플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어떤 구체성을 두고 뭘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아까 우리 황평께서는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력, 뭐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시위 주체 선정 어떤 민주화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제가 듣기로는 행정 시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좀 작아서 좀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큰 문제를 좀 그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저는 행정 시위에 좀 더 집중하는 문제 제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작은 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연대에서 각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화, 뭐 인권 영화제 활동하시는 분이나 언론 운동, 방송 쪽 운동하시는 분이나 저희 같이 인터넷 쪽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도 행정 시위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관통해서 공통의 의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상황을 들어보니까 각각 매체에서 활동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행정시위 문제에 집중해서 의제가 아직 생산이 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인터넷 쪽만 조금 가고 있고 영화 쪽 하시는 분들도 우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영화계에서 예를 들면 상업 영화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행정 권력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 쪽도 케이블과 같은 데서 선정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도 행정 권력이 좀 방송심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 반면에 뭐 종사자이신 분들은 그런 행정심의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아직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밖에 나오면 행정심의 얘기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태로는 저희가 각계격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의제화해서 그러니까 행정심의 이후의 대안도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행정심의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영화 영역에서 또 가요 영역에서 방송 영역에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인터넷 쪽만 얘기를 하자면 행정심의 이후에서 걱정되는 문제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검열의 민영화인데요. 예를 들어 방통심의위를 우리가 문제라고 막 얘기를 하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포탈 사이트를 휘둘러 갖고 민간에게 그 권한을 일부를 주면서
사실 청구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미 방통심의위의 그 자기 그 안건에 보면 그 포털 사이트들과 공동 심의 뭐 한번 우리 해보자 뭐 이런 의제도 이미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심의 포스트 행정심의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각 미디어 영역에서 좀 더 그 타겟을 행정심의 자체에 좀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게 지금 전에 지금 그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인가요? 그 양반이 끊임없이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그 위원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소속에 걸려 있는 부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후보들이 다 후보에서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그 EMB 18로마 박동진 교수님이 쓰시는 말인데 반대하는 분들은 EMB 18로마라고 읽고 찬성하는 분 EMB 18로마라고 읽고 EMB 18로마 행정소송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런 주장을 선명히 그런 주장합니다. 방송국이 시민위원회 자체가 변호사님 마이크 쓰세요. 예,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연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심의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위헌 문제 제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방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행정심의가 명백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바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전 지금 헌재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 검열의 기준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기준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사전에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심사한다는 그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인터넷에서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한국에 온다는 괴담, 방사능 괴담 퍼뜨리지 말아라. 선제 공격을 막 하고 뭐 특별히 사람을 뭐 사전에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 위축 효과를 노리는 거죠. 폭우 괴담도 유포하지 마라. 이런 서울경찰청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막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검열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축 효과를 노린다든지 여러 다양한 그 꼼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헌재에서 이 행정기관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온당하냐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었던 검열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가부장적 국가권력 얘기하셨는데 그 가부장적 국가권력하고 이 행정기관이 모든 표현물을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뭐는 유통해도 되고 뭐는 유통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가부장의 현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 행정 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의제에 좀 집중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구팀이 있었는데 우리 커뮤니케이션 쪽도 그 연구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오영일 씨는 그쪽으로 네. 그래서 그쪽 양쪽 팀의 연구팀 참여연대 진보네 문화단체에서 조금 더 큰 단위로 해서 이런 뭐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그런 까지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냥 큰 사회적 조직으로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위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법조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일이 오늘 또 오늘 이후에 과제 영화 쪽의 그 행정심의와 관련해서 영화 쪽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저는 제작가 협회 회원 이사하면서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영화협회 회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영화 제작자들 그 대표하는 조직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한덕협에서 일하기도 하는데, 제작자들 모임의 한국 제작가 협회에서 이 논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 행정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자율심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까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대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이제 그 논의의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 영등이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리고 영등이라는 것들 영등이의 존립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생각들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이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등급 심의를 그 매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 엄격한 잣대를 그 객관적인 잣대를 이렇게 좀 그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제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그 감당해서 그 계속 채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업영화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영등이에 대한 불만이 있긴 있지만 이제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불만 자체가 약간의 불만이지 그 자기들이 만드는 그 창작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만약에 그 영등이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래? 라고 하면은 그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 해버리는 이 문제는 사실은 영화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이게 이익 형량으로 따져보면 경제적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것과 행정 심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설득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하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검열에 관한 글을 책에 이제 읽고 정리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문화에 대한 투자, 문화를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게 결국은 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얘가 뭐 이렇게 해서 GDP가 얼마가 올라가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고 그거에 이제 원천 상품이라는 게 있으니까 검열이라는 게 획일성, 그러니까 유니포머티라고 하고 다양성이 떨어질 때 생기는 뭐 해악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게 그걸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그 매트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어떤 여성이 이렇게 옷을 벗고 뛰어다녔는데 그게 얼마큼 관중이 더 많이 보게 돼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억지로 하면은 돈은 얼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나쁜 상업성과 좋은 상업성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할 때 그 옷 벗는 연극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이 이제 요즘 대학로에서 옷을 벗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저는 그걸 옷 벗는 거 디펜스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극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관객이 줄어들고 있고 신규 관객 개발이 안 되니까 수익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된 건데 그걸 뒤집으면은 똑같은 논리지만 상업성이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벗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게 되니까 양날의 칼 같은 돈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대면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심의를 민간으로 바꾸면 민간이 이제 더 무서워지고 더 황당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문제가 이게 검열이라는 거를 얘기할 거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거냐. 표현의 자유는 뭐 문화 다양성 같은 게 높여서 그걸 위해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창의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걔는 GDP가 얼마가 된다는데 다시 뒤집으면 다시 상업 논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태적인 어떤 데가 있을 때 그 생태계가 기능이 있어서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좋아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새만금 할 때 갯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정수장을 몇 개를 이렇게 놔야 되고 패스트리랑 놔야 될 텐데 자연이 해주니까 이거는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의 경우는 디즈니에서 아마 영화를 찍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인디안들이 굉장히 숭상하던 그런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치워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재판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이 걸었대요. 그냥 나는 저게 그냥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의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xistential value라고 해서 걔가 경제적 기능은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 표현의 자유를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새만큼처럼 얘가 있으면은 뭐 영화가 뭐가 잘 돼서 우리가 한류가 되고 뭐 케이팝도 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한 가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근본적인 거고, 경제 이전에 어쩌면 경제도 표현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런 거니까 그 존재 자체가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있거든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 이게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표현이라는 거는 인간이라 할 때 갖고 있는 굉장히 고유의 가치인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총가치를 더 키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 두 가지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져가지고서 우리 복지가 떨어질 분들은 이제 중산층이 죽고 중건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쟤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쟤 때문에 내 돈이 없어져. 그 다음에 난 싫어 라고 비약적으로 얘기했다. 그거는 표현을 사실 싫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싫어. 그래서 아까 이제 이명박 어쩌고저쩌고 그게 경제적인 거냐 아니면 그냥 싫은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싫은 걸 표현하고 싶은 것도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걸 근데 경제적 가치도 사실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을 살릴 거냐 999명 살릴 거냐라고 할 때 한 명의 존재 가치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검열을 얘기할 때 표현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가치 줄 거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도 좋고, 나도 방송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만 있다고. 오늘 1인칭까지 하셨다니까. 제가 그렇잖아도 제가 좀 제가 좀 독특한 개인이라서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무슨 방송통신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현아의 버블팝 때문에 빡쳐서 제가 그거를 보려고 그 공개방송 한번 가서 보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가가 이걸 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뭔데 정말 나한테 여러 가지 정말 하지 말라고 나 그러고, 그리고 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새끼들 뭐 하는 놈들 좀 보자. 열심히 이렇게 찾아와서 거기가 뭐 어떤 일을 하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돼서 나는 정말 저걸 보고 싶은데 저놈들은 나쁜 놈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내 논리로 뭐 좀 항의를 해볼까. 그다음에 좀 여기 와서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절실한 제가 무슨 하나의 대단한 것 때문에 팬은 아닙니다. 사실 소녀시대 팬이고 소녀시대 팬인지 현아 팬은 아는데 하지만 이제 연대음이라는 게 있죠. 소녀시대 팬은 얼마든지 이거 당할 수 있는 건데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혹시 질문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와닿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선정적으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가 한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K-팝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규제가 그 어떤 거를 이제 막고 이런 논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어떤 전략적으로 유용한 면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K-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대중가 좋아하고 그러지만 요즘 K-팝에 대해서 막 이러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놈들은 어디 민족주의적 감정 좀 건드려가지고 국가 위신 좀 살려주고 돈 된다니까 이제 눈 부라리고 이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대중가수 좋아한다는 그냥 얼마 천시하고 얼마 그지같이 보고 그냥 여자 가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몸이나 흔들어갖고 돈이나 버는 뭐 무슨 고급 룸사롱이라는 걸 그렇게 봤지 무슨 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자꾸 한다는데 이 사람들 눈높이에서 예술으로도 안 보는 거 그냥 옷 벗고 그냥 자꾸 저렇게 뭐 인기 끌어갖고 돈 버는 애들도 보는 거지 예술 안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비하는 애들은 이제 기껏해야 덕후였는데 씹덕후였는데 어디 외국 가서 돈 벌어온다니까 이제 불알면서 이제 좀 좋아하는 건데 K-팝에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로 누가 나한테
그리고 너는 현아 뭐 이렇게 춤추는 거 보고 싶은 거냐? 일단 보고 싶으면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근데 보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내가 디펜더할 수 있는지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이제 또 질문이나 저는 네. 질문은 아니고 그냥 아마 비슷한 선상에서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사실 가장 이제 깨기 힘든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선정성이 높은 거 또는 뭐 모방 가능성이 높은 것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그게 유해하기 때문에 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누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주어지지 않는 채 단순히 청소년 유해하다 한마디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유해 담론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저는 좀 막막한데. 제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청소년에게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책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책에서는 근데 방어했어요. 그래서 알라딘인가 제가 거기 추천책 내면서 데카메론을 넣었거든요. 데카메론 아시죠? 엄청 야해요. 그래서 현대 소설이 야하다고 하는데 데카메론급은 아직도 없어요. 뭔가 하여간 영화에서도 데카메론을 아마 못 찍을 거예요. 길기도 하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데카메론은 책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도 되는 양서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이나 근대 소설이 나올 때 그 소설의 원형에 해당되는 거니까 문화사에서는 그러니까 소설사에서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엄청 야하고 보통은 좀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 중3 때 다 읽어요. 그리고 뭐 엄청 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반에 한 명이 보면 금방 담아요. 저는 6학년 때 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제가 과거에 논리는 책에는 좋은 책, 나쁜 책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책과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 있을 뿐이지 나쁜 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야하고 그래도 야한 상상을 머릿속으로 한다는 자체가 상상이 크게 커지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책에서는 지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음란물이란 얘기를 거의 못하게 지금 막 해놨어요. 아무리 야하더라도 한 5학년이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은 실제 초등학생들 다 보고 그런 점에서 그 예술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저는 실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면 이미 데카메라를 봤는데 그 다음에 뭘 가릴 게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미 제일 클라이막스로 돼 있는 거를 사실은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해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유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2010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2살까지는 모르겠는데 13세 되잖아요. 13세면요 사실은 그 여성들 중에서 매년 몇백 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6학년이면 지금 아이를 낳고 가임 시기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근데 남자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대가리가 좀 정신연령이 늦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남자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제가 13세 소녀를 기준으로 하는 게 13세면 성인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남자 중에서도 그 월급 받아서 경제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인이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13세 소녀 이 기로 뭘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 생각이지 13세면 지금 이미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중1이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모든 성인과 완벽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딩은 있어요. 초딩은. 초딩은 있고 지금 정부는 초딩이 제일 무서운 건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이 이미 없고 이미 가임 여성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4학년이 늦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소득 청소년들이지만 13세에서 중1 이때 되면은 실제로 아이를 갖고 엄마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겠죠. 텔레비 야한 장면이 나오면은 애들 그 청소년 다 보는데 청소년 보는 그 엄마가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고 창피한 것 때문에 온 사회를 휘둘자고 하는 거니까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전한 걸 위해서도 책도 마찬가지 이미지도 약한 건 지가 약한 거지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세상이 그런데 보호하긴 누굴 보호해요? 나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으로 누굴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과도하게 청소년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는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약간 그러니까 남녀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남자가 이 몇 살이 되면 아빠가 되느냐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찾아봤는데 12세, 13세는 아빠가 될 수 있죠. 잘 2차 성징이 그때 남자도 예, 근데 되고 마무리해 주시죠. 아니 그 사례로 보면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엄마가 된 사례가 굉장히 일찍 나오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계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저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청소년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이 방 안에서의 이 진실은 우리끼리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을 나섰을 때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항상 벽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도 부모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타개해가는 거 어쨌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주체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게 구동이 가능하고 그런데 너무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우리는 또 설득력 있는 감독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문 밖을 나갔을 때는 굉장히 박경신 선생의 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때 그거를 대중적 담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문화적 행위, 운동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뭘까라는 고민들도 있는다. 근데 몇몇 개별적 예술가들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 걸 해줬는데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 사람은 예술가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힘들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점점 그 청소년이라는 이 그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에 아이들을 가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잖아요. 뭐 유관순 열사도 청소년이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청소년 나이에 그 열사가 되신 건데 그때 그 청소년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그 조선시대에 결혼하는 그 결혼 연령이 그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때 결혼을 시킨 것은 그들을 성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위축되어서 그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남자도 충분히 남녀를 그렇게 차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하고 그다음에 각 교육감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약속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논의를 교실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 반대자 중에 정유조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교실의 위생성을 이야기하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뛰어넘기가 교육감도 힘들고 우리가 교육감을 뛰어넘어도 학교 현장에 때가 참 힘이 든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저도 좀 약간 괴를 달리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문제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교조 선생님들이 한 1,600명 정도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소하는 이유가 이제 뭐 교사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100%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가입도 안 되고 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조 교사분들도 고민하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적 중립성 이걸 깰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정교조 내에 아직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막 우려를 많이 아직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논의가 좀 시작되고 정교조 차원에서도 시작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의 어떤 정치적 미성숙성, 성적 미성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담론이냐 아니면 실체는 없는데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대한 착각이냐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갖고 있는 거대한 착각이냐 아니면 김종광수 감독님처럼 만들어진 얘기에 불과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이 담론에 그냥 고개만 끄덕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6세부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당 가입이나 정책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뭐 한 16세, 17세 된 친구들이 뭐 자기는 뭐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또 오히려 권장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다른 어떤 저희 표현의 자유연대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실증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사실은 착각이 누구나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는 그런 전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꼭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학교의 학칙 같은 경우 130개 정도 대학의 학칙을 분석해 보니까 70년대 학칙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 고대가 올해 개정했다고 해서 올해 학칙을 개정했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적으로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고대 학생회 측에서 저한테 학칙을 보내줘서 한번 평을 해달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열어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학생 인권 조례가 훨씬 한 100배는 더 좋은 학생 조례가 그랬어요. 대학교 학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표현행위를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70년대 어떤 그런 내용이 그대로 지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숙대도 사건 하나 하고 있는데 숙대 쪽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학생들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학교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든 외부 강사 초청이든 유인물 배포든 선전물 부착이든 다 학교에서 사전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럼 대학생들도 미성숙하고 그럼 뭐 언제 도대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성숙이랑 딱지 딱 붙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대한 제가 보기에 정말 이 담론도 이제는 한번 그 실체를 갖고 있는 거야. 실체를 갖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런가를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담론은 확장되겠죠. 결국 확장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심의하는 이유를 아마 물어볼 거예요. 불건전한 매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왜냐면 국민들은 미성숙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해주냐. 사실 이 담론이고 이 기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거기에 약간의 종교적인 양념. 그래서 사실 이 담론들을 하나하나씩 진짜 실체가 있는지 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보면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청소년에게 유해하냐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냐 이것과 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거를 이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예를 들면 그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이를테면 보호자가 있고 자기 아이와 토론하고 싶은 보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물과 딱지를 무조건 붙이면 내 아이랑 같이 보고 얘기하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 등급을 갖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그래서 어떤 보호자는 나는 우리 아이와 이 영화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너 보지 마. 그렇지만 어떤 보호자는 우리 아이와 이 영화를 보고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NC-17 그래서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꼭 동반해야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는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15세 이상이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볼 수 없다. 그 중간에 있는 영화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청소년 보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도 일정 부분 이렇게 소통하면서도 이렇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대로 싸우고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것이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에 대한 보호까지도 이렇게
그 생각하게 하는 범주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화와 관련해서는 등급 심의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좀더 예, 등급 심의를 부정하는 게 아닌데 등급 심의여야 된다라는 게 일단 있는 거고요. 검열이 아니라 등급을 매기는 심의여야 한다. 등급 심의잖아요. 근데 사실상 검열로 작용하는 거죠. 제한상영가라는 걸. 제한 상년가 말고는 아니 제한상영가가 있기 때문에 검열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 이거 잘라오지 않으면 제한상영가를 주겠다. 그거는 자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라는 허울은 있지만 심의가 아니고 이제 검열인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하고 이제 그 등급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야 된다. 저는 사실 청소년 보호 논리는 자본이 오늘날 요구하는 고급 노동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는 공부만 하라는 걸로 봐요. 그거 이상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생들 공부만 하라는 거고 좋은 대학 가갖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고급 노동력이 돼서 취업하자마자 일 딱 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청소년 보호 논리를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그 지금의 청소년 보호 논리 설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날 부모도 사실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모든 미디어를 규제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가정의 구성권이나 자녀의 양육권은 사실 부모에게 있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에 의탁을